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데이터 패브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잘 아시는 대로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것이 아직 원활하게 100% 구현되어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기술입니다. 메타빌드도 이 데이터 패브릭을 지향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제품을 활용해서 데이터 패브릭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데이터 패브릭을 이제 지향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목표와 비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패브릭, 활용 중심의 데이터 패브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슈를 먼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신기술로서 많은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미 그 하이프 사이클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 구도가 완료되어 있는 기술들도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의 기술들이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로 묶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인공지능,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데이터에 관련된 기술들이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 패브릭이 이제 갑자기 곽강을 받기 시작했던 것은 이게 기술 개념은 14년도에 등장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컨셉과 맞물릴 수 있는 중요 기술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DX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 신기술과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고객과 사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면 90점 정도 대답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 경험을 만든다라는 부분에서 데이터 패브릭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내 쪽 관련된 이슈인데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죠. 새로운 정권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IT에 관련된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등장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맞춰질 수 있겠죠. 하나는 과거에 우리 국내 정보화 시장, 공공정보화 시장들이 대부분 관주도로 이루어졌다면 민간과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하자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의 연결성과 활용성입니다. 그래서 민관 협력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좀 더 활용성이 높게 만들고 개방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DX를 좀 가속화시킨다. 이게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슈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미래에는 좀 변경되는 변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으나 메타빌드는 그런 부분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데이터의 양도 늘어날 것이고 데이터의 종류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성능, 그리고 품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의 연결성이 늘어날 것이다. 데이터 공유가 확대되고 개방이 확대되고 데이터량이 증가할 것이고,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연결성이 증가가 되면 결론적으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처리 도구, 분석 도구, 분석 기술, 처리 기술, 이런 것들도 지금의 수준보다는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다. 과거에는 이 어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혹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초점이 맞춰졌다면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상을 하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예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한 또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이런 서비스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메타빌드는 이러한 세 가지 이슈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성능을 강화시키고 툴 도구들을 고도화시키고 그리고 예측 모델 서비스들이 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측 모델과 서비스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편의성,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제품들과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 활용, 시각화까지를 잘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플랫폼들을 지향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측 서비스와 그다음에 이 활용성 강화를 하기 위한 수집 융합 활용 기술, 이것을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과 이제 제품들을 좀 패키징화를 하고 고도화를 시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집과 관련된 메타빌드의 제품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IoT하고 ESB가 있겠죠. 두 가지 기술 다 과거에 태어난 기술이지만 최근에는 많은 변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IoT 설명을 드리면 뭐 잘 아시는 대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경량형 데이터들을 다양한 경량형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혹은 소프트웨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기술은 이제 ESB라고 하는 연계 기술, 데이터 통합 연계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기술도 뭐 나타난 지는 꽤 됐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 패브릭에 대한 기반 기술로서 계속 고도화되고 성능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수집단에서 이제 주요한 이슈들은 이제 정보 처리 방식들이 굉장히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데이터가 늘어나고 연결성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패턴들, 처리해야 되는 커뮤니케이션 구조들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들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처리 성능입니다. 데이터량이 늘어나고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처리 성능도 늘어나야겠죠. 메타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처리 성능 보장을 위해서 송신량을 제어하고 유입량을 제어하고 그리고 메시지의 통로들을 좀 다중화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그것을 저장소까지 보내기 위한 기술로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엣지 메시지 변환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일단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잘 가져와서 저장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후처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신 ETL 기술이라든가 분산 저장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IoT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장하고 밀접한 형태로 데이터가 발생을 하고 그 발생하는 주기라든가 특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미리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으로 저장하기 전에 선처리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아예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현장에서 바로 엣지 기반으로 표준 데이터로 변환을 시키고 변환된 데이터들을 저장소에 저장시킴으로써 저장소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이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 메시지 변환 기능은 향후에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수집하고 변환된 데이터들을 잘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메타빌드의 핵심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허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허브는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과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하고 다른 부분들은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뭐 검색 기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공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옵스라고 그래갖고 계속 수차례의 데이터들을 변형을 시키고 이것을 실제 논리적으로 서비스 모델에 입혀보기도 하고 뭐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예측 서비스 돌려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뢰도가 목표치보다 낮게 되면 다시 데이터를 좀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옵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한 과거에는 저장 환경뿐만 아니라 데이터 옵스에는 이제 어느 정도 관리와 분석 환경까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가 되고 있고 저장소에서 저장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과거에는 뭐 오브젝트 단위로, 스키마 단위로 이루어졌었다면 최근에는 카탈로그나 데이터셋 등과 같은 하나의 주제어 단위로 묶인 데이터의 뭉치들을 관리를 하고 그 데이터 뭉치들을 유통시키는 형태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한 관리라든가 메타 정보들에 대한 검색 이런 부분들의 중요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이 저장되어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어떤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지를 사용자 입장에서 검색을 해야 되고 쿼리를 날려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분석 결과 혹은 서칭 결과들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러한 검색 기능들과 활용 분석 관리 기능들도 최근에는 데이터 허브에 포함이 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현장에서 표준화시키기도 하고 분산 저장소에 저장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심리스하게 가공을 해서 또 다른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보시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 그런 형태로 많이 진화를 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을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차량 안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제공해줘야 되는 데이터들도 있을 것입니다. 브레기도 이런 데이터들이 다 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양도 굉장히 방대하고 수집되는 주기 혹은 발생되는 주기도 밀리세컨드 단위로 연속된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능을 많이 확보한 상황에서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상황에서 현장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제대로 수집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표준화된 형태의 프로토콜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스무스하게 변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장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자율주행 차량이나 현장 장비들로 제공하기 위한 메시지 포맷, 국제표준 메시지 포맷으로 변환을 해서 바로 제공해야 되는 이제 이런 형태로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수집과 가공, 저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리스하게 발생을 하고 굉장히 큰 처리 성능을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율주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도 거기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또 다른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하고 있는 여러 대의 차량들, 이제 저희는 이걸 군집주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차와 뒷차 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나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 현장에서 수집되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 쪽에서는 보통 이 앞뒤 차량의 간격을 시간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 차량 2초 후에 뒷차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앞차와 뒷차 간의 차간 거리, 시간 차이를 자율주행 차량과 그리고 현장 장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의 시간 차이 형태로 구분을 해서 소통 정보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때로는 도시 현장이라든가 혹은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이것을 잘 저장한 다음에 활용하는 이런 형태들로도 데이터 허브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이렇게 수집해서 저장한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활용에 대한 부분 중에서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들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들이겠죠. 메타빌드도 이제 메이오토라고 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다른 제품들하고의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메타빌드의 메이오토라고 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반복 학습이라고 하는 MLOps라고 하는 환경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예측 서비스 모델을 관리하고 배포하기 위한 관리 배포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측 서비스들을 만들어냈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운영자 환경을 제공을 하는데 출발은 데이터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소에 어떤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이것을 학습 데이터화 시켜서 예측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냐 라고 하는 이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예측 모델 디자인을 위한 데이터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 데이터들은 정제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도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이제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노테이션을 한다든가 라벨링을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후 가공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메이오토에서는 GUI 기반으로 데이터를 선택하고 가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죠.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해서 이러한 학습 데이터로 정제를 한 후에는 바로 이제 예측 모델로 디자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측 모델은 굉장히 좀 복잡한 알고리즘과 복잡한 형태의 인사이트가 필요한데 메타빌드 메이오토는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 좀 추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상화를 시켜서 가능한 이 제품과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사용자라 할지라도 좀 직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들을 컴포넌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들의 조합으로 어떤 컴포넌트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예측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개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에 대한 표준 라이브러리들은 뭐 지금 개발돼서 이미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다 제품에 내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내재화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시켜갖고 몇 가지 그 예측 서비스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이제 디자이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디자인된 예측 서비스 모델, 예측 모델 간에 성능을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시켰을 때 내가 원하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예측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상호간에 비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측 서비스 결과값들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은, 모델 간에 필요한 시간들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 환경 혹은 사용 환경에서 상호간의 비교를 통해서 가장 최적의 예측 모델을 선정할 수가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학습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서 적용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예측값들의 각각의 데이터들이 미치는 영향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 신뢰도 값과 그리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들은 이제 학습 데이터에서 좀 소거를 시키는 형태로, 그러니까 좀 더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 데이터 영향도들을 분석해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추가하거나 삭제시켜서 예측 서비스의 신뢰도를 모델링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용자 중심 그리고 개발자 중심의 디자이닝 그리고 학습 데이터 선택들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 예측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낸 서비스들은 이제 보통 API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배포가 되죠. 이 API 같은 경우들은 이제 최근에 MSA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컨셉과 많이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최근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API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하는 부분 혹은 가장 큰 위험도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용자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그 리스크입니다. 과거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특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100명이다라고 하면 그 100명들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만 제공하면 서비스가 무리 없이 진행됐었는데, API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이벤트, 외부 환경, 내부 환경들의 많은 영향을 받아서 예상하지 못한 우리 서비스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API 서비스에서는 이제 품질을 관리하는 QoS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메타빌드의 메심이라고 하는 API 게이트웨이 제품은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이러한 서비스 품질을 제어하는데, 첫 번째는 메모리 영역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들의 인기도라든가 사용 빈도가 높은 API 서비스에 대한 응답값들을 메모리에 저장을 했다가 그런 부분들을 백엔드에 접촉을 해서 다시 추출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서비스 응답값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유량 제어라고 하는 기능인데, API가 특정 서비스 사용자들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들별로 일일 최대 호출량을 제어한다든가 혹은 서비스 응답 결과물에 대한 용량을 통제한다든가 라는 형태로 해서
다수의 사용자들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백엔드 서버 차단 기능인데 API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인계치를 넘어서는 서비스 호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아예 차단을 시켜서 나머지 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 품질 관리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인공지능 분석 활용 기술과 API 같은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몇 가지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수급 대상 예측 서비스인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그 사회보험 중에서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 장기 요양보험은 장기간 자택 혹은 특정 공간에서 사회활동을 못하시고 요양을 하셔야 되는 분들의 치료비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보험제도인데요. 이 장기 요양보험은 사실은 개인 입장에서는 수급하지 않는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입장에서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제약, 질병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수급률을 개인한테 좀 낮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장기 요양 수급률을 낮추기 위해서 개인한테 어떤 의료 서비스들을 사전에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되는가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습 데이터들은 건강 검진 데이터, 개인의 진료 데이터, 그리고 그분의 사회학적 데이터, 예를 들면 어느 업종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출퇴근은 어떤 수단을 활용을 해서 몇 시간이나 걸리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업무 시간 혹은 업무 시간 외에 주로 하시는지, 이런 사회학적 데이터들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이 분이 향후 10년 이후에 미래에 이 장기 요양 보험을 수급할 예측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미리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결과값보다 이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분한테 사전에 어떤 의료 서비스들을 미리 제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도출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와 검진, 그리고 사회 데이터들을 학습 데이터로 해서 정량적인 수치로 그분의 보험 확률, 수급 확률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능형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오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인프라를 전환을 하시고, 그리고 그 클라우드 환경도 목적에 따라서 몇 가지 형태로 구축을 하셨습니다. 지능형 나이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대민 서비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학생,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사용하시는 서비스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아예 나이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인프라를 만드셨고요. 클라우드 위에 이 사용자들,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한 아예 서비스만 남겨놓고 실제 데이터들은 각각의 거점 교육청에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를 활용을 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그분들의 요청 결과를 나이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인프라가 받아서 그것을 API 형태로 교육청에 전달하고 실제 교육청에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응답값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시 API 형태로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부분은 이렇게 예측된 결과값, 분석된 결과값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이냐,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특정된 패키지 형태로 제품이나 기술들로서 제공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그 데이터의 특성과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끔 제작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교통상황관제 디지털 트윈인데요. 보시는 화면은 이제 서해대교의 상황관제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교통, 소통, 흐름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이제 노란색이면 좀 혼잡하다, 빨간색이면 굉장히 막힌다, 초록색이면은 안정적으로 흐름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형태로 구간 단위의 정보들이 많이 제공이 됐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 실제 차량의 주행 정보 같은 것들을 레이더 센서들을 통해서 검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 것 같은 상황 관제 화면에 위치 정보와 함께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직관적으로 상황 흐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상황 관제 환경들이
제공이 되겠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차량의 외부에서 찍히는 화면, 그리고 차량의 내부에서 찍히는 화면, 그리고 각각의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융합을 시켜갖고 실제 차량의 위치 정보와 그 다음에 그 CCTV 영상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여주는 형태로 상원 관제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상, CCTV, 도시 내 많은 CCTV와 이벤트, 뭐 범죄, 화재, 신고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이벤트 발생 지점에 주변 CCTV 영상과 함께 전달하는 형태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즉 출력 화면들이 제공이 되게 되고, 스마트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 데이터들 그리고 수집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이것을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예측을 하고 때로는 빔 모델들과 융합을 시켜서 이제 건설 현장의 안전도라든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같은 분들을 이제 현장 데이터 기반으로 상황 관제하는 이제 그러한 서비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 같은 경우는 데이터 특성과 서비스 특성에 맞게끔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가 되고 있고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메타빌드는 98년 설립됐습니다. 한 25년 정도 된 회사고요. 데이터 기반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형태로 사업 영역을 뭐 인공지능, 데이터, 그리고 스마트 플랫폼 이런 형태로 네 가지 영역으로 현장과 디지털을 연결하는 DX 비전을 가지고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현재도 매우 다양한 기술 그리고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